하얗게 얼어붙은 병실, 테이블 위로 사진이 한 장씩 놓였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호텔을 나서는 모습, 그리고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건 내가 가장 잘 아는 그 목소리였다. 병중인 남편의 열성 유전자 같은 건 필요 없어. 딸 하나는 충분해. 그 한마디에 숨이 멎었다. 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병을 앓으면서도 믿었다. 곁에서 약을 챙겨주던 아내의 손길이 사랑이라고, 매일 병원에 찾아와 웃어주던 그 얼굴이 진심이라고.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이 연극이었음을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다. 내가 믿어온 가족이라는 이름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사랑이라 생각했던 시간들이 전부 거짓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아팠다. 몸보다 더 깊은 곳이. 그리고 그 고통 끝에서 감정 대신 법을 선택했다. 오늘 그 모든 진실이 드러난다. 그녀가 감춘 웃음 뒤의 얼굴까지도.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나는 28살 때 지연을 처음 만났다. 회사 근처의 작은 카페, 커피잔 위로 흘러내리던 햇살 속에서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웃을 때마다 눈가가 반달처럼 접히던 그 모습이 오래도록 내 기억에 남았다. 몇 번의 우연히 인연이 되었고 우리는 결혼했다. 결혼 초반 몇 해는 조용하지만 따뜻했다. 퇴근하면 같이 장을 보고 저녁을 차렸고 주말이면 딸 소은이와 함께 공원에 갔다. 그때 나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남자라고 믿었다. 하지만 40이 넘어서부터 몸이 이상해졌다. 손끝이 저리고 시야가 흐려지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찼다. 처음엔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병원에서 들은 말은 달랐다. 유전성 신경 질환, 완치가 어렵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있다. 병실 밖에서 지연이 울고 있었다. 그녀는 그 뒤로 거의 매일 병원에 왔다. 약을 챙겨주고 식단을 관리하고 회사에 연락도 대신했다. 그런 그녀를 볼 때마다 미안함보다 고마움이 더 컸다.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그 믿음이 나를 버티게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눈빛이 변해갔다. 처음엔 피곤해 보이더니 나중엔 냉담해졌다. 말수도 줄고 눈을 마주치는 일도 드물어졌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그녀는 늘 핸드폰을 붙잡고 있었다. 어느 날은 내 병원비를 걱정하더니 며칠 뒤엔 새 옷을 입고 외출했다. 나는 그때도 스스로를 달랬다. 스트레스가 많겠지. 나 때문에. 하지만 어느 날 회사 법인카드 정산서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영수증을 봤다. 청담 한강뷰 레지던스 15층 스위트룸.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의심이 쌓이면 사람은 괴물이 된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믿게 되었다. 결국 탐정 강진호를 찾아갔다. 그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냉철한 현실이 있었다. 며칠 후 그는 내게 하나의 USB를 건넸다. 청담 레지던스, 지난주 토요일 오후입니다. 그날 오후 3시 창밖으로 비치는 서울의 빛이 이상하리만큼 흐릿했다. 나는 USB를 꽂았다. 잠시 후 스피커에서 들려온 건 익숙한 웃음소리였다. 지연의 목소리였다. 부드럽고 가벼운 숨결 사이로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섞였다. 지연 씨랑 있을 때 말고는 살아있는 기분이 안 나.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멎었다. 이어진 건 지연의 목소리였다. 나도 그래. 이 시간이 진짜 살아있는 시간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내가 알던 냉랭한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전고, 들뜬, 그리고 생기가 있었다. 파일 안에서 잔이 부딪히는 소리, 샴페인 막에 터지는 소리가 이어졌다. 웃음소리 뒤로 지연의 말이 들렸다. 그 사람 병원에 누워있으면서도 아이를 갖자고 했어. 근데 그런 유전자는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아. 순간 내 손끝이 얼어붙었다. 파일 속에서도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곧 두 사람의 웃음이 이어졌다. 그 웃음은 내 심장을 찢는 소리처럼 들렸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말이 들렸다. 딸 하나는 충분해. 그 사람의 피는 더 이상 이을 필요 없어.
그날 그녀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 녹음은 계속됐다. 호텔 룸서비스 트레이가 흔들리는 소리, 창밖으로 스치는 바람, 그리고 샤워 뒤 얇은 가운이 살짝 스치는 소리. 하지만 내 귀엔 그 모든 게 하나의 단어로만 들렸다. 배신. 나는 화면을 끈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숨을 쉬는 것도 버거웠다. 그녀가 열성 유전자라는 말을 입에 올릴 때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산산이 부서졌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해야 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할 유일한 방법은 진실로 그녀를 무너뜨리는 것뿐이었다. 며칠 후 탐정 강진호가 다시 내게 USB를 건넸다. 이번 건은 병원 쪽입니다. 그는 짧게 말하고 돌아섰다.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들려온 건 병원 복도의 소리였다. 기침하는 내 목소리, 그 옆에서 한숨 쉬는 지연의 숨소리.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화요일 아침이었다. 나는 지연과 함께 강남 종합병원으로 향했다. 출근 시간대라 지하철은 붐볐고 긴장 때문인지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돌아봤고 지연은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그 표정에는 피로와 짜증이 섞여 있었다.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돼.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다른 감정을 봤다. 걱정이 아니라 수치심. 아픈 사람 옆에 있는 자신이 부끄럽다는 눈빛이었다. 병원 복도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팔에 의지해 걸었지만 마음의 거리는 이미 멀어져 있었다. 지연의 손은 차갑고 시선은 늘 휴대폰을 향해 있었다. 카카오톡 알림창에 반짝이는 메시지 하나가 보였다. 다음엔 여기서 보자. 그 메시지와 함께 띄워진 사진엔 고급 리조트의 야경이 있었다. 진료실 문이 열렸다. 민석 씨, 들어오세요. 의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내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다. 유전성 신경질환이 맞습니다. 따님도 30% 정도의 발병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다. 지연이 내 손을 잡았다. 그러나 그 손길엔 온기가 없었다. 연극 속 한 장면처럼 억지로 만들어낸 동작이었다. 괜찮아요, 여보. 소은이는 건강하잖아요.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창밖을 향하고 있었다. 의사는 말을 이었다. 유전되지만 조기에 관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때 지연의 입가에 스친 짧은 미소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병원을 나서며 나는 조심스레 말했다. 미안해. 나 때문에 고생 많지. 지연은 아무 대답 없이 짧게 숨을 내쉬었다. 한참을 걷던 그녀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괜찮아. 누구 탓하겠어. 그 말투엔 피로가 아니라 냉기가 배어 있었다. 전철 안,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창밖만 바라보며 손끝으로 가방끈을 만지작거렸다. 나는 그 옆에서 묵묵히 생각했다. 그녀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 그 머릿속엔 지금 누가 있을까? 기침이 또 터졌고 그 뒤로 지연의 한숨이 들렸다.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목소리로 그녀가 중얼거렸다. 역시 열성 유전자야. 그 순간 가슴 어딘가가 완전히 무너졌다. 그 말은 나를 병자로만 보는 선언 같았다. 집에 돌아오자 현관 앞에서 소은이 기다리고 있었다. 교복 차림에 따른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아빠, 검사 결과는 괜찮아요? 순수한 눈동자 속엔 두려움도 의심도 없었다. 나는 그 눈을 마주칠 수 없었다. 지연은 평소처럼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아직 확실하진 않대. 그녀는 소은을 품에 안고 등을 가볍게 토닥였다. 그 모습만 보면 따뜻했지만 나는 안다. 그 손끝엔 진심이 없었다. 마치 습관처럼 흉내낸 모성 같았다.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다. 지연은 저녁을 차리면서도 틈틈이 휴대폰을 확인했다. 화면이 켜질 때마다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창가 유리에 비친 얼굴엔 피로 대신 묘한 들뜸이 묻어 있었다. 식탁에 앉은 우리는 오랜만에 셋이 함께 밥을 먹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한 번도 나에게 머물지 않았다. 소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도 아빠처럼 병에 걸릴 수 있어?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그 말은 위로였지만 도망치는 눈빛이었다. 그녀는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그 남자와의 내일, 청담 근처 온천 호텔, 그리고 두 사람만의 시간 속으로 밤이 깊었다. 불을 끄자 방 안이 고요해졌다. 그런데 옆자리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지연의 휴대폰 화면이었다. 그녀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유전성이래. 딸에게도 30% 확률이 있대. 잠시 후 다시 화면이 켜졌다. 힘들겠네. 하지만 넌 강하니까 괜찮을 거야. 내일은 좋은 시간 보내자.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한때 내가 사랑했던 그 미소. 하지만 지금 그 온기는 나를 향한 게 아니었다. 며칠 후, 지연은 내가 잠든 줄 알았던 밤에도 휴대폰을 놓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은 채 숨을 죽였다. 그녀는 메모장을 열고 무언가를 적었다. 호텔 이름, 날짜, 시간. 그 얼굴엔 설렘이 묻어 있었다. 그 표정을 나는 아주 오래전에 잃었다. 그리고 그 순간 명확히 깨달았다. 이제 그녀에게 나는 남편이 아니라 짐이었다. 몸을 살짝 돌리자 그녀가 내 쪽을 바라봤다. 피곤하지? 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 손엔 온기가 없었다. 당신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어.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공허했다. 나는 그 말이 진심이 아님을 순결만으로도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내 옆에 누워있을 때마다 그 시선은 늘 다른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다. 아마도 그 남자의 얼굴이겠지. 이제 그녀의 머릿속에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며칠 뒤 병원 라운지의 창가에 앉아 있었다. 식어버린 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나는 탐정 강진호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늘 그랬듯 무표정했지만 오늘은 묘하게 무거웠다. 민석 씨, 확실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심장이 묘하게 조여왔다. 증거라니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강진호는 조용히 가방을 열었다.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하얀 표지 위엔 검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조지연 불륜 조사 보고서.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참관자는 광고대행사 팀장 태수호 10세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월 평균 8번 정도 만났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페이지를 넘겼다. 사진이 나왔다. 청담의 호텔 정문. 지하 주차장에서 팔짱을 낀 두 사람. 레스토랑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웃는 모습. 지연의 얼굴엔 내가 모르는 표정이 있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환하고 생생한 미소였다. 그 순간 가슴이 조여왔다. 그 웃음이 마지막으로 나를 향했던 게 언제였을까? 아마도 10년은 지난 듯했다. 가게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강진호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매달 약 150만 원의 현금이 빠져나갔습니다. 호텔비, 식사비, 선물비로 보입니다. 그 말에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다. 병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눈물 짓던 아내. 그녀가 그 남자에겐 돈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며칠 후, 지연은 내가 잠든 줄 알았던 밤에도 휴대폰을 놓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은 채 숨을 죽였다. 그녀는 메모장을 열고 무언가를 적었다. 호텔 이름, 날짜, 시간. 그 얼굴엔 설렘이 묻어 있었다. 그 표정을 나는 아주 오래전에 잃었다. 그리고 그 순간 명확히 깨달았다. 이제 그녀에게 나는 남편이 아니라 짐이었다. 몸을 살짝 돌리자 그녀가 내 쪽을 바라봤다. 피곤하지? 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 손엔 온기가 없었다. 당신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어.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공허했다. 나는 그 말이 진심이 아님을 순결만으로도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내 옆에 누워있을 때마다 그 시선은 늘 다른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다. 아마도 그 남자의 얼굴이겠지. 이제 그녀의 머릿속에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며칠 뒤 병원 라운지의 창가에 앉아 있었다. 식어버린 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나는 탐정 강진호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늘 그랬듯 무표정했지만 오늘은 묘하게 무거웠다. 민석 씨, 확실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심장이 묘하게 조여왔다. 증거라니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강진호는 조용히 가방을 열었다.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하얀 표지 위엔 검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조지현 불륜 조사 보고서.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상간자는 광고대행사 팀장 태수호 10세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월 평균 8번 정도 만났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페이지를 넘겼다. 사진이 나왔다. 청담의 호텔 정문. 지하 주차장에서 팔짱을 낀 두 사람. 레스토랑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웃는 모습. 지연의 얼굴엔 내가 모르는 표정이 있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환하고 생생한 미소였다. 그 순간 가슴이 조여왔다. 그 웃음이 마지막으로 나를 향했던 게 언제였을까? 아마도 10년은 지난 듯했다. 가게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강진호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매달 약 150만 원의 현금이 빠져나갔습니다. 호텔비, 식사비, 선물비로 보입니다. 며칠 뒤 강진호가 창가에 앉은 내 앞에 가만히 말했다. 다음 주에 법률 상담을 추천하겠습니다. 믿을 만한 변호사예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는 말이 나올 뻔했지만 목소리는 단단하게 굳었다. 병으로 직장을 잃고 생활비가 모자라 눈물 흘리던 아내의 모습은 이미 내 안에서 다른 얼굴로 바뀌어 있었다. 이제 나는 남편이 아니라 딸을 지켜야 할 아버지였다. 다음 날 오후 병원 상담실의 창가에 앉아 나는 변호사 박태민을 만났다. 그는 차분히 파일을 펼치며 말했다. 자료는 전부 확인했습니다. 이건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일반적인 불륜건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탁자 위에 노인 사진과 녹음 파일은 말보다 강했다. 그 얼굴들, 손을 잡고 웃는 장면, 호텔 출입 사진 모든 것이 범죄적이지는 않더라도 우리 가족을 파괴한 행위의 증거였다. 박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통상적인 위자료는 2천만 3천만 원 수준입니다. 다만 열성 유전자 발언과 따님에 대한 모욕적 발언은 형사적 민사적 악의성이 인정될 수가 큽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럼 7천만 원으로 청구합시다. 내 목소리에 흔들림은 없었다. 박 변호사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상대방 두 사람에게 각각 7천만 원씩 총 1억 4천만 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액수가 아니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존엄이었다.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짓밟힌 기분이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말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박 변호사가 물었다. 친권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잠시 딸의 얼굴을 떠올렸다. 소은은 아직 16, 스스로의 뜻을 존중받을 나이다. 모든 사실을 숨기지 않고 전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은에게 선택을 맡기겠습니다. 그는 신중히 말했다. 사춘기 자녀에겐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하시면 절차상 따님의 의사를 존중해 친권 쪽으로 설득할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답했다. 그게 최선입니다. 진실을 아는 권리가 소은에게 먼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산 분할에 관해 나는 제안을 했다. 그녀가 불륜 비용과 소은의 성인 시점까지의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게 하는 방향으로 협상해 주십시오. 박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협상안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는 손목시계를 보며 일정을 제시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병실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그 자리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합시다. 도망칠 구멍은 남기지 않는 것이 전략입니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가 이를 악물었다. 그렇게 합시다. 이번엔 제가 끝내겠습니다. 상담실 문을 나설 때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이제 나는 병든 환자가 아니라 법 앞에 선 한 명의 아버지였다. 병실 문을 열자 소은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다. 아빠, 오늘은 좀 어때요? 그 맑은 목소리에 잠시 눈을 감았다. 아직 이 아이의 세상은 따뜻했다. 하지만 오늘 밤 나는 그 세상을 깨뜨려야 했다. 소은아,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오늘 아빠가 꼭 해줄 이야기가 있단다. 그녀는 평소처럼 가방을 내려놓고 공책을 꺼냈지만 내 얼굴을 본 순간 손이 멈췄다. 엄마 무슨 일이야? 그 물음에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이 아이에게 세상의 잔혹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손끝으로 녹음 파일을 열었다. 이걸 들어봐야겠다. 뭔데요? 힘들겠지만 엄마의 진짜 모습을 알아야 해. 플레이 버튼을 누르자 병실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다. 잠시의 정적 뒤. 열성 유전자 같은 건 필요 없어. 지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소은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졌다. 손에 쥔 샤프가 바닥에 떨어지며 딱 하고 소리를 냈다. 이게 진짜 엄마 목소리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 엄마가 한 말이야. 녹음은 이어졌다. 딸 하나는 충분해. 그 한마디에 소은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다. 그럼 나도 필요 없다는 거야? 눈물이 그 아이의 뺨을 타고 흘렀다. 나는 차마 손을 뻗지 못했다. 그 순간 아이의 눈빛이 바뀌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고 있었다. 아빠가 이렇게 아픈데 엄마는 웃고 있었던 거야?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엄마는 나한테 엄마가 아니에요.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아빠,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정말 괜찮겠니? 괜찮아요. 내일 그 사람 앞에서 직접 말할래요. 토요일 오전 10시 병실 문이 열렸다. 지연이 평소처럼 환한 얼굴로 들어왔다. 여보, 오늘은 기분 어때? 그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초조함이 있었다. 점심엔 그 남자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 병실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낯선 정적 그리고 낯선 기운이 감돌았다. 이쪽은 누구시죠? 지연이 미간을 좁혔다. 박태민 변호사입니다. 정중한 인사와 함께 박태민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변호사요? 지연이 어색하게 웃었다. 보험 문제인가요? 그때 소은이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다. 더 이상 엄마를 믿는 딸의 눈이 아니었다. 앉으시죠. 박태민이 조용히 말했다. 지연은 당황한 얼굴로 의자에 앉았다.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진지하게. 파일이 열리는 순간 병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창밖으로는 평범한 일상이 흐르고 있었지만 이 작은 방 안에서는 한 호흡조차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침대 머리맡에서 조용히 말했다. 시작하시죠. 박태민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더니 사진 몇 장을 천천히 테이블 위에 펼쳤다. 지연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첫 장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청담 레지던스 정문, 지하 주차장, 레스토랑, 그리고 남자의 품앗, 웃음, 손짓, 입맞춤 그 어떤 것도 변명으로 덮을 수 없는 장면들이었다. 이건 오해하여.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천천히 시선을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오해라면 좋겠지.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옆에서 소은의 숨소리가 들렸다. 아이는 손을 움켜쥔 채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진짜야?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박태민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것도 확인하시죠. 그가 휴대폰을 켜자 스피커에서 울려 퍼진 건 지연의 웃음이었다. 병중인 남편의 열성 유전자 같은 건 필요 없어. 순간 공기가 갈라졌다. 그 웃음이 병실 벽을 울렸다. 나는 이가 갈릴 만큼 주먹을 쥐었다. 딸 하나는 충분해. 그 말이 흘러나오자 소은의 손에 들려있던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딸 하나는 충분해. 그건 딸의 존재를 부정한 말이었다. 이게 진짜예요? 소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연이 허겁지겁 말했다. 그건 그런 뜻이 아니야. 오해야. 하지만 소은은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그럼 어떤 뜻인데요? 아빠도 나도 다 바보였어요? 그 작은 어깨가 흔들리며 울음이 터졌다. 그 순간 지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소은은 고개를 들고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엄마 아니에요. 그 말이 병실 안을 가르며 떨어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16살 소녀의 눈에서 단단한 결심이 빛나고 있었다. 박태민 변호사가 차분히 입을 열었다. 참고로 열성 유전자는 열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발현 확률이 낮다는 의미일 뿐이죠. 그 말은 칼날보다 차가웠다. 그리고 이어진 문장은 지연의 얼굴을 완전히 굳게 만들었다. 즉,
과학적 의미도 모른 채 남편을 조롱하신 겁니다. 지연의 볼이 붉게 달아올랐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릴 때마다 지난 몇 달의 거짓이 낱낱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말했다. 내가 나를 비웃고 우리 딸의 존재까지 부정했다는 걸 이미 4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 말에 지연의 어깨가 움찔했다. 옆에서 소은이 내 쪽으로 다가왔다. 눈가가 붉게 물들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아빠, 이제 됐어요. 그 사람 더 이상 엄마 아니에요.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다. 소은아, 박태민이 마지막으로 선언하듯 말했다. 위자료는 남편분께 7천만 원. 그리고 상간자에게도 동일 금액이 청구됩니다. 딸의 의사에 따라 친권은 민석 씨에게 귀속되며 재산 분할은 없습니다. 지연이 멍하니 변호사를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렸다. 7천만 원. 그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녀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건 내가 선택한 결과야. 내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엔 단단한 냉기가 있었다. 소은이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그녀의 눈엔 눈물이 없었다. 당신 같은 사람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나는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지연, 나가라. 그녀가 멍하니 나를 바라봤다. 뭐라고? 당장 나가. 병실의 공기가 순간 정지했다. 넌 우리 가족에게 이미 죽은 사람이야. 지연의 손끝이 떨렸고 그녀는 천천히 문을 향해 걸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건 단순한 쾅이 아니라 배신의 끝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다. 나는 침대에 앉아 소은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우리 둘이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 대신 굳은 미소가 번졌다. 1년 후, 지연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그 사실을 나는 우연히 들었다. 위자료를 갚기 위해 편의점 야간 근무와 청소 일을 병행한다는 소식도 함께였다. 그 원룸은 지은 지 30년이 넘은 건물이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었고 낡은 에어컨은 소음만 냈다. 겨울이면 찬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방 안을 구 지나갔다. 그녀가 한때 지겨워라며 떠났던 그 따뜻한 우리 집과는 너무나 달랐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다. 미움은 이미 오래전에 다 타버렸다. 남은 건 연민, 그리고 아주 작고 건조한 후회뿐이었다. 그녀는 한 달에 고작 70만 원 남짓을 벌었다. 치사는 할인 도시락이나 컵라면이 전부였고 몸무게는 10kg 가까이 줄었다. 손끝엔 청소약 냄새가 배어 있었다. 태수, 그 남자 역시 비슷한 결말이었다. 회사 자금으로 불륜 비용을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해고됐고 이혼과 동시에 7천만 원의 위자료를 물었다. 지방의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지낸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지연에게 이런 문자를 남겼다고 했다.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때 지연은 모든 걸 잃었다. 가족도, 친구도, 사랑도, 건강도,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잃어버렸다. 가끔 새벽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나는 소은과 함께 찍은 옛 사진을 꺼내본다. 그 웃음 속에 한때 있었던 사람, 그녀는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어느 날 소은의 SNS를 보았다. 아빠와 함께 새 삶을 시작합니다. 그 글 아래에는 우리 둘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댓글에는 누군가 이렇게 물었다. 엄마는 어디 계셔? 소은은 짧게 답했다. 엄마는 없어요. 아빠랑 저 둘뿐이에요. 그 한 줄의 문장은 아마 지연에게 천둥보다 더 큰 소리로 들렸을 것이다. 그녀는 여전히 밤마다 소은의 SNS를 몰래 본다고 했다. 그게 유일하게 남은 가족의 흔적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그녀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존재하지 않았다. 전화는 차단되어 있었고 편지는 반송되었다.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다. 편의점 야간 근무 도중 지연은 거울 속의 자신을 보고 울었다고 한다. 눈 밑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머리카락 사이로 흰빛이 비쳤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초라하네. 그녀는 예전에 비웃던 병든 남편보다 훨씬 초라한 모습으로 늙어가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스스로 만든 벌이었지만 그래도 한때 내 아내였던 사람이다. 어느 날
우연히 들은 이야기 하나가 오래 남았다. 그녀가 편의점 근처에서 일하던 알바생에게 술에 취한 채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했다. 결국 열성 유전자는 나였던 것 같아. 그 말이 내 가슴 깊이 남았다. 병이 아니라 사랑을 잃은 마음이야말로 진짜 열성이었다는 걸 그녀는 이제서야 깨달았던 걸까?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찾아가지 않는다. 소은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삶은 이제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흘러가고 있었다. 지연은 여전히 살아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미 사라진 사람처럼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흘린 눈물의 무게만큼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산다.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스며든다. 나는 소은에게 아침밥을 차려주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학교 끝나고 영화 보자. 소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 미소 속엔 이제 평온이 있었다. 지연이 떠난 자리엔 고통이 아닌 조용한 삶이 남아 있었다. 새벽의 공기가 차가웠다. 창문을 반쯤 열자 찬바람이 살짝 스며들었다. 나는 따뜻한 밥 냄새가 퍼지는 부엌에서 조용히 국을 끓이고 있었다. 소은은 여느 날처럼 학교 준비를 하며 거실에서 머리카락을 묶고 있었다. 그녀가 라디오를 틀자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다. 그 소리에 맞춰 국물 속 김이 일었다. 이제 우리 집의 아침은 늘 이런 식이었다. 조용하고 평온했다. 탁에 나란히 앉아 밥을 먹으며 나는 문득 과거를 떠올렸다. 지연과 함께였던 그 시절.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고 웃던 저녁이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이제 더 이상 나를 흔들지 않았다. 기억은 그대로 두되 감정만 덜어낸 채 남겨둔 느낌이었다. 소은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빠, 다음 주에 학교에서 발표회 있어요. 꼭 와야 해요. 그럼 당연하지. 그녀의 웃음은 맑았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아이의 웃음은 여전히 가장 밝은 빛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오랜만에 한강변을 걸었다. 퇴원 후에도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걷는다는 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하늘은 저녁 노을로 물들었고 그 빛이 물결 위로 번져 마치 불타는 듯했다. 나는 그 불빛 속에서 지연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결국 열성 유전자는 나였던 것 같아. 그 말은 시간이 지나도 내 귓가를 맴돌았다. 나는 그녀를 용서한 적도 완전히 미워한 적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 것뿐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만든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지연에게 그 그림자는 조금 더 길었을 뿐이다. 소은은 점점 성숙해지고 있었다. 주말이면 나 대신 장을 보고 내가 피곤하면 차를 끓여 가져다 주었다. 그 아이의 손길 하나하나에 삶의 온기가 느껴졌다. 그녀는 어느새 나의 딸이자 나의 버팀목이 되어 있었다. 아빠, 이제 괜찮죠? 그녀의 물음에 나는 웃었다. 그래, 이제 정말 괜찮다. 그 대답 속엔 병을 이긴 사람의 평온함이 있었다. 몸의 통증보다 깊은 건 마음의 상처였지만 그것조차 이제는 아물고 있었다. 밤이 되면 창밖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깜박였다. 지연이 살고 있다는 외곽의 그 낡은 원룸도 어딘가에서 같은 불빛을 내고 있을까 생각했다. 나는 그 빛을 미워하지 않았다. 그녀가 아직 세상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줬다. 며칠 전 소은이 나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아빠, 이건 제가 만든 저축통이에요. 대학 가기 전까지 모을 거예요. 봉투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의 새 인생 통장. 나는 웃었다. 그 한 문장이 이 지난한 세월의 모든 상처를 덮었다.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새벽은 다시 찾아온다. 하지만 이번 새벽엔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온기가 느껴졌다. 나는 창문을 열고 멀리 동쪽 하늘을 바라봤다. 붉은 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다. 그 빛이 거실을 가득 채우며 오랜 시간 닫혀있던 내 마음까지 비추고 있었다. 이제 나는 안다. 사랑은 다시 시작될 수 없지만 삶은 언제나 계속된다는 걸. 지연이 떠난 자리엔 미움이 아닌 조용한 평화가 남았다. 그리고 그 평화 위에 새로운 봄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소은을 불렀다. 이제 가자. 늦겠다. 그녀가 신발끈을 묶으며 말했다. 오늘 하늘 진짜 예뻐요. 나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다. 맑은 하늘, 흐트러진 구름,
그리고 빛.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제 이 집에는 더 이상 어둠이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이야기는 슬픔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건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 다시 걸음을 내디딘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